제가 올해 63살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은퇴를 결심했지요.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지어 놓고 국과 반찬을 준비하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하루가 끝났지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모은 돈 5억으로 아들 내외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수혁이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전세로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엄마로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엄마, 나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 어느 날 수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안쓰럽지만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니 대견하지요. 수혁아, 엄마가 식당 정리하고 돈이 좀 생겼어. 이참에 너희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어떨까? 그날 저녁 수혁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돼요? 그 돈이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수혁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난 너희가 잘 사는 게 보이면 그게 최고의 노후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제 마음을 전하자 수혁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제가 모은 5억으로는 40평대 아파트를 사기에 부족했습니다. 수혁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과 대출을 더해 겨우 마련할 수 있었지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수혁이는 자꾸 미안해했지만 전 오히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건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랬던 거니까요.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둘이 살면서도 수혁이는 늘 착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제는 과장까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수혁이 내외는 연신 절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지요. 새 아파트에서 사는 아들 내외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집까지 사줬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지요. 제가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요. 그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들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곤 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라 집안일을 신경 쓸 시간이 없다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어쩐지 망설이는 듯 했지요. 왜 그러니? 말해봐. 저희 거실장이 너무 낡아서요. 새로 바꾸고 싶은데. 며느리의 말에 거실장을 유심히 보니 확실히 색이 바래고 모서리도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전세 살 때부터 쓰던 거실장이라 그럴 만도 했지요. 그래. 새로 사면 되지. 얼마 정도 하는데? 백화점에서 봤는데 100만 원 조금 넣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싸죠? 그냥 인터넷으로 알아볼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건데. 100만 원짜리야. 나머지는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사. 사실 그 상품권은 제가 일부러 구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낡아 보여서 제가 사주려고 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말에 같이 가서 골라볼까? 내가 시간 낼게. 네, 좋아요. 토요일에 가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와 함께 가기로 한 백화점에 들렀다가 아들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전 실망한 마음을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애들이니까 친구와의 약속도 중요하겠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요. 저녁이 되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여가. 오늘 며느리랑 백화점 가기로 했었는데. 네? 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네요. 아들은 어머니인 제 마음을 알았는지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친구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 찜질방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역시 주말엔 찜질방이 최고지. 사진 속엔 며느리를 포함해 5명의 여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급한 용무라더니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나를 속이고 친구들과 놀러간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러려니. 혼자 위안을 삼으며 잠을 청했지요. 다음 날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꼭 같이 가요. 그래. 전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굳이 어제 있었던 일을 꺼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젊은 애들은 SNS에 일상을 다 올리는 게 당연하다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 넘어가니 며느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꼭 가봐야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망이었지요. 그때 제가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 게 잘한 걸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사한 지 1달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들이에 초대했지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들 모시고 집들이 하려고 해요. 아들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과일도 정성스레 골라두고 선물도 준비했지요. 당일 아침 전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일러도 괜찮겠지 싶어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큰 선물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파자마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집들이라 일찍 와서 도와주려고 했어. 아, 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집들이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혁이는?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토요일인데도 부장님이 부르셨대요. 아들이 출근했다는 말에 좀 놀랐습니다. 집들이 하는 날인데 회사에 갔다니. 그래도 집들이 하는 날이라고 휴가 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며느리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선반을 보니 수건도 안 갈아놓고 휴지도 떨어져 있더군요. 손님 올 건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점심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 네. 김밥집에서 주문하려고요. 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오시는데 김밥을 시켜?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더군요. 장은 언제 볼 거야? 반찬도 없네. 어머님, 저희는 맨날 배달시켜 먹어서.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5억이나 들여 사준 집들이에 김밥을 주문한다니. 내가 장을 보고 올 테니 냉장고 좀 정리해놔. 급하게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들 바쁘신데 간단하게 하면 되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잔뜩 봤지요. 제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도와줄래? 부탁을 해도 저 요리 못해요. 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시에 오기로 한 친척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얘야. 화장실 좀 청소해 줄래? 손님들 오면 화장실부터 갈 텐데. 어머님, 제가 어제 청소했는데. 수건이랑 휴지는? 아, 그건. 대답 없이 다시 휴대폰만 보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음식 준비하다 말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지요. 이제 곧 손님들이 올 텐데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내가 혼자 어떻게 준비하지? 속이 타들어가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갈비찜에 잡채, 떡갈비, 전 종류까지 정성껏 준비하면서도 음식이 부족할까 걱정되어 이것저것 더 만들었더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싱크대에는 음식 준비하면서 사용한 그릇들이 가득했는데 며느리는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어 속상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이제 손님들 곧 오실 텐데 그릇 좀 씻어줄래?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손님이 오시면 설거지는 어른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네도 다 그렇게 한대요.
시어머님들이 설거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손님 접대하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농담으로 던진 말인가 했는데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손님들 오시기 전에 감정을 추스르고자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떨리는 손으로 설거지를 시작하는데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을 참는데 뒤에서는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휴, 나 이제 시어머니랑 있어서 통화는 나중에 할게. 그래도 집들이라 손님들 오시는데 내가 좀 바빠? 한 달 전 거실장을 사러 가기로 했던 날 친구들과 찜질방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0년을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인데 이제는 시어머니더러 설거지를 하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니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설거지하는 내내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지는데 방에서는 며느리가 여전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있잖아. 어제 산 옷 있잖아, 그게? 곧 오실 손님들 생각에 마음은 급한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친구랑 통화하며 웃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식당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의 기쁨이 무색하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우리 수혁이가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한창 식사가 이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른들께 인사만 겨우 건네고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혁이 마누라는 어디 갔나? 어른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곧 나온다고 둘러대기 바빴지요. 음식을 나르고 차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경숙이 너 힘들지 않니? 앉아서 좀 쉬지. 친척들의 걱정 어린 말에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은 자꾸 쓰려왔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불편한 마음에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지요. 다음에 또 오마. 수고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시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야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거실을 서성이더군요. 어머님, 저는 이만 방에 들어가 볼게요. 마치 남의 집에 놀러온 손님처럼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서 수세미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사람이 맞냐? 손님들 오셨을 때 너는 뭐 한 거야? 시어머니가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는데 통화하면서 깔깔대고 방문 닫고 웃는 소리는 내가 다 들었어. 내가 30년을 식당에서 번 돈으로 니네 집 사준 게 이런 대접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거실장도 사러 가자고 해놓고 찜질방 간 거, SNS에 찍은 사진 올린 거 다 봤어. 내가 식당 할 때는 말이야. 명절에도 쉬어본 적이 없어. 손님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평생 해온 일이야. 그래. 넌 손님 접대한다고 했지? 근데 손님들 오셨을 때 뭐 했어? 방에서 전화나 하고.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준 집에서 이렇게 살 거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돈이 뭐가 중요해?
네가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우리 수혁이 너한테 안 줬어. 아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러세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주말에 좀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SNS는 제 개인 공간이에요. 보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참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매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저도 이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니네 집. 그래, 맞다. 내가 사준 집이니까 니네 집이지. 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산 이 집. 수혁이 고생하지 말라고. 너희 둘 잘 살라고. 내가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내 마음이 서러워서 그래. 방금도 손님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경숙이 너 힘들지 않니?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 내가 30년을 했던 게 식당 일이야.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명절에도 쉬어본 적 없어. 손님 상 치우고 설거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아들한테 이런 며느리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결혼 안 시켰어. 됐어요. 그렇게 돈 얘기를 자꾸 하실 거면 다 갚아드릴게요. 얼마예요? 5억이요? 6억이요?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대출도 저희가 다 내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돈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게 맞나요? 제가 하인도 아니고 친정엄마한테는 이러실 자신 없으시죠?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돈은 다 갚을 테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너 뭐라고 했어? 너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 좋아. 다시는 안 올게. 친정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너희 친정엄마가 나처럼 식당에서 한평생 일했어? 이 집 살 때 돈 보태주셨니? 내가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일한 게 너 이런 집에서 이따구로 살게 하려고 그랬던 거냐? 돈 갚는다고? 그래. 갚아.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아니다. 갚지 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아들 며느리 준 집이지. 이런 며느리 주려고 준 게 아니야. 방금 손님들 앞에서 한 행동도 모자라서. 이제는 날 더러 오지 말라고? 수혁이가 이런 여자 만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이 집에 5억이나 보탰어. 근데 네가 뭔데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해? 너는 SNS에 올린 사진이 창피하지도 않니?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통화하고 내가 그동안 널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희 집 웃기지 마. 이게 누구 덕분에 생긴 집인데?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올게. 그래도 이런 며느리 얻은 게 너무 서러워서 아들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 거야. 이제 됐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 하면서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아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들 밥 먹이고 설거지할 때도 우리 수혁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자. 이 생각뿐이었는데, 그래서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시키고 새 집도 사줬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 보고 설거지하라더니, 손님들 오셨는데 방에 들어가서 통화나 하고, 휴대폰을 보니 수혁이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해도,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미 생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할 때는 무거운 쟁반도 거뜬히 들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게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TV도 틀지 않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요즘 시대가 그런가? 아니야. 사람 돌이라는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설거지하라고 시키는 게 말이 되나.
손님들 계실 때 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번 돈으로 사준 집인데 이제는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하다니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수혁이가 전화하겠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겠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혁이가 퇴근 시간마다 집 앞에 와서 서성이는 것도 창문 밖으로 지켜보기만 했지요. 그러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더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혁이가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혁이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해. 차라도 한잔하자며 부엌으로 가려는데 수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대신해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군요. 알았어. 앉아. 셋이 거실에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맞아. 우리 며느리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 친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요즘 젊은 애들은 SNS에 뭐 시어머니 욕도 막 올린다며?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지. 한숨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수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요. 엄마, 우리 집에서 살림 좀 알려주실래요? 뭐라고? 와이프가 회사 그만뒀어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날 일 이후로 계속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걔가 날 보면 더 불편해할 거야. 엄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수혁이 내외는 찾아왔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할 때 같이 일하던 언니들을 만나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더라. 그러니까 다들 자기만 알지. 경숙이 너는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며느리는 애 낳고 나서는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친구들의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수혁이는 매주 전화를 해왔지만 며느리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에요.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주라니. 축하한다.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이 차오르듯 며느리의 배도 불러왔고 아들은 매달 며느리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입덧이 심해서. 엄마,
이번에 태명이 정해졌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손주 봤어요. 아들이에요. 수혁이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병원 이름을 물었지만 찾아가진 못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100일 잔치에 꼭 와주세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이 수민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첫 손주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0일 잔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아기를 안은 채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깨달았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머님께서 수혁이를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아기를 품에 안겨주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장 사러 가자고 해놓고 찜질방 간 것도, 손님들 오셨을 때 방에만 있었던 것도, 특히 설거지. 그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시장에서 식당 하시면서 번 돈으로 저희 집을 사주신 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품에 안긴 아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혁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알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신지.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며느리 안 될게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품에 안긴 아기가 제 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 우리 엄마 용서해줘요 하는 것만 같았지요. 수혁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용서해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손주 수민이의 100일 잔치 이후 저는 매주 아들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수민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지요. 어머님, 우리 수민이 분유 잘 먹죠? 며느리는 아기의 모든 것을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지요. 아기를 안고 있노라면 그동안의 서운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가, 우리 수민이. 수민이를 안고 있으면 30년 전 수혁이를 안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잊어도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가전 매장을 지나다가 식기세척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면 설거지 걱정 없이 손주 돌볼 수 있겠는데. 망설임 없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배송 가능한가요? 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현관 앞에 배송된 식기세척기를 보고 며느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제 설거지 걱정 말고 우리 수민이나 잘 키워. 어머님, 며느리가 제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걸 사주시면 어떡해요? 됐어. 나도 이제 손주 보러 올 때마다 편하잖아.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정성스레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반찬 하나하나 제 입맛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 대하듯 편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안부 전화도 자주 하게 되었지요. 어머님, 수민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어요. 정말? 벌써 그렇게 자랐어? 며느리는 육아에 대한 궁금증도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수혁이도 이때쯤 이랬어요? 그럴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며느리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식기세척기는 매일 돌아갔고 며느리는 그만큼 수민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수민이랑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오는 날이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좋아합니다. 현관문만 열면 달려오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서운했던 마음이 이렇게 예쁜 선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다 용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지요. 이제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주말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손주 선물을 고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지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나오는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들 미리 준비해뒀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따뜻한 밥과 정성이 담긴 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지요. 며느리는 이제 식기세척기를 자주 사용하지만 가끔은 제가 있을 때 일부러 설거지를 직접 합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 때마다 예전 일이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찬바람 불던 그날의 기억, 수세미를 찢었던 그날의 아픔까지도 이제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추억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이제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더 예쁘게만 보입니다. 손주 보느라 바쁜데 그냥 식기세척기 써.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 해야죠. 어머님은 평생 하셨던 일인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저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수민이 육아 상담이 시작됩니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머님, 수민이가 요즘 이유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수혁이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전 아직도 육아가 어려워요. 나도 처음엔 다 그랬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야.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친정엄마와 딸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육아의 고민부터 살림의 노하우까지 며느리는 제게 모든 걸 물어봅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물들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지요. 어머님, 전 이제 알겠어요. 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한테 살림 노하우를 알려주시는지. 돌아가는 길에는 며느리가 꼭 배웅을 나옵니다. 수민이를 아는 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와서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꼭 또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저녁 공기에 살포시 녹아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음 주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이란 것이 봄날의 꽃처럼 늘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시리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어두운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듯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나 봅니다. 식당에서 보냈던 30해의 세월도, 아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팠던 시간들도 모두가 지금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었나 봅니다. 마치 봄날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날의 매서운 바람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가족도 그렇게 성장했나 봅니다. 수민이의 첫 걸음마를 보며 생각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잘 걸을 순 없듯이 가족이 되는 길도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는 것이었나 봅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아파하던 순간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때도 모두가 지금을 위한 걸음이었다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때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이해하지 못해 등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아이의 할머니와 엄마로, 한 남자의 어머니와 아내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서로를 비추어주고 여름날의 시원한 그늘처럼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런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63세 박은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지만 매년 정성껏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제 김치 맛이 으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웃들은 늘 제게 김치 담그는 비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은희 씨네 김치는 맛이 참 좋아요. 비법이 뭐예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에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아들 동규는 어릴 때부터 김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아들이 김치를 좋아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매년 김장철이면 동규의 목까지 넉넉히 담갔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면 늘 어린 시절 동규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규는 도시락에서 김치를 빼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엄마, 나 김치 싫어. 내일부터는 김치 넣지 마. 그래도 저는 몇 조각씩은 꼭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이런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동규의 입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도 김치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김장을 할 때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담그려고 노력했습니다. 젓갈은 직접 장터에 가서 고르고 골랐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시간도 늘 저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양념을 버무릴 때도 한 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김치를 담그면서 저만의 비법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웃들은 제 김치를 먹고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은희 씨, 이번 김치는 더 맛있네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정성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동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생각하니 더욱 김치에 정성을 쏟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저는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김치를 구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재료를 사용했고 양념도 더욱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젓갈을 사러 가는 길도 평소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전라도 곰소까지 가서 직접 젓갈을 골라왔습니다. 고춧가루는 작년에 말린 것 중에서도 가장 빛깔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배추는 평소보다 2시간을 더 절였습니다. 양념은 하루 종일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들였습니다. 마늘은 직접 5번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생강은 제 손으로 직접 짜서 즙을 냈습니다. 파는 더욱 가늘게 썰었고 무는 더욱 정성스레 채 썰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담근 김치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규도 김치 맛을 알게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지연이가 제 김치를 좋아해 준다면 동규의 입맛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경계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그 설렘이 나중에는 제 가슴을 후벼 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은 화창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지연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참 예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 새 신혼집에 김치를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엄마가 특별히 담근 거야. 지연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담근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처음으로 제 김치를 맛본 지연이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동규도 오랜만에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김치를 2젓가락이나 집어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달 정성껏 김치를 담가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통에 김치를 담아 보내면 일주일도 안 되어 다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금방 없어졌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특히 동규가 김치를 자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넘게 김치를 멀리하던 아들이 이제야 김치 맛을 알게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매번 김치를 담글 때마다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써서 특별한 맛을 내보려 했습니다. 봄에는 달달한 미나리를 넣었고 여름에는 아삭한 열무로 시원한 맛을 냈습니다. 가을에는 배를 듬뿍 넣어 단맛을 내고 겨울에는 굴을 넣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며느리 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은희 씨는 복 받았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다니.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먹어주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보내는 일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전날이면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가 설렜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며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내내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많이 담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을 때면 그런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달 한 번씩 60번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한 번 담글 때마다 큰 통으로 서너 개씩은 보냈으니 200통도 넘는 김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나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이 멀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 행복이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의 기쁨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매달 하는 일이지만 이날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시장은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사는 가게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습니다. 배추를 사고 물을 샀습니다. 양파와 마늘, 생강도 하나씩 골랐습니다. 젓갈을 고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사돈. 돌아보니 지연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사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뵈니 참 반갑네요. 사돈은 제가 산 재료들을 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김치 담그러 오셨구나. 네. 매달 하는 일이에요. 사돈 김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돈이 제 김치를 어떻게 맛봤다는 걸까요? 네. 제 김치를요? 그럼요. 지연이가 보내주는 김치 말이에요. 더욱 이상했습니다. 지연이가 보내준다고요? 매달 보내주잖아요. 사돈이 담가주시는 거. 사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김치 맛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은 김치 걱정을 모르고 살아요. 지난번에는 큰언니네도 보내줬더니 얼마나 맛있다고 하던지. 작은 언니도 달라고 성화인데 다음번엔 거기도 좀 보내줘야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가 지연이 친정 식구들에게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매달. 우리 지연이가 효녀예요. 사돈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얼마나 힘든데 사돈이 이렇게 맛있게 담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연이 사촌 동생도 김치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사돈 김치 맛에 반했나 봐요.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돈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주면 우리 이웃이랑도 나눠 먹으려고요. 사돈 덕분에 우리 집이 김치 부자예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성 들여 담근 김치들, 아들 내외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담근 김치들, 그 김치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니. 사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가 보낸다는 김치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는 양으로는 부족할 텐데, 혹시 제가 보낸 김치를 전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동규와 지연이는 제 김치를 얼마나 먹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 저희만 가봐야겠어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김치 잘 담그세요. 시장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매달 김치가 금방 떨어진다던 이야기, 동규가 김치를 잘 먹는다던 이야기, 그건 다 거짓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은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집까지 가는 길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1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안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지연이의 얼굴이 살짝 상기돼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구석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서둘러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는 김치 국물이 약간 흘러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보낸 김치 냄새였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지연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친정에 보내려고요. 너무나 당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님 김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들도 달라고 하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들어서니 상황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제가 보낸 큰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 작은 통에 나누어 담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포장된 택배 상자가 5개, 6개, 각각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워낙 맛있으시니까 다들 달라고 하시는 걸 어떡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현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매달 보내드린 김치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니. 시장에서 만난 사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보내주잖아요. 우리 집은 김치. 걱정을 모르고 살아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매달 금방 떨어진다던 김치가, 동규가 잘 먹는다던 김치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의자에 좀 앉으세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 정성이, 제 마음이 모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에 놓인 택배 상자들이 제 눈에는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그토록 정성 들여 담근 김치가 이렇게 낯선 곳으로 가고 있었다니.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제가 이렇게 서글펐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지연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날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지난 5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매달 보낸 김치들, 금방 떨어진다며 더 달라던 통화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는 모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김치들은 지연이의 친정 식구들에게로 갔습니다. 동규와 지연은 김치를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지연이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모르셨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차렸다는 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어머니는 제 김치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어머님표 명품 김치라는 간판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김치 맛이 일품이라고 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문이 밀려서 김치를 더 많이 담가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김치를 조금 더 많이 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재료비도 제가 다 드렸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 내외에게 재료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좋은 재료를 사려고 더 멀리까지 가곤 했습니다. 전라도 곰소까지 가서 젓갈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정성이 모두 장사 미천이 된 거였습니다. 이웃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김치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게 하고 너무하네요. 정말.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이의 친정 어머니는 김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가게도 점점 커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김치만 팔다가 나중에는 다른 반찬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가게를 하나 더 낼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제 김치가 그렇게 돈벌이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연이 어머니가 김치 박사라고 불린대요. 자기가 담근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대요. 비법을 물어보면 평생의 연구 끝에 완성했다고 한다더군요. 지연이의 이모들도 제 김치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부들 모임에 김치를 납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매달 보내는 김치가 전부 돈이 되어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니.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래서 한 번도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어쩌면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집도 샀다면서요? 김치 장사로 번 돈으로 샀다고 하던데. 5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던 날들, 좋은 재료를 고르려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니, 이제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속은 것도 속은 거지만 제 정성이 이렇게 돈벌이 수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치 하나에 얼마씩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담근 김치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다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김치를 담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담가온 김치가 이렇게 누군가의 장사 미천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규야, 집에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네? 갑자기요? 할 이야기가 있어.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동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연이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올 것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 동규와 지연이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니? 그 많은 김치를 담글 때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기나 하니?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동규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재료 다듬을 때, 젓갈 사러 곰소까지 갈 때 너희는 뭘 했니?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김치로 장사까지 했다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야. 이웃들이 다 알고 있더구나. 어머님표 명품 김치 간판도 멋지게 달았다면서? 동규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는 가만히 있어. 넌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지? 어쩌면 너희도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니? 매달 김치를 담그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너희가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어.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에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그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난 이제 김치 안 담글 거야. 동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내 정성이 이렇게 흙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는 지쳤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한테 김치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연이가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치 담그는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항상 쓰던 큰 통들을 씻어서 닦았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을 테니까요. 장독대에 있던 젓갈들도 정리했습니다. 작은 통에 나눠 담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치는 담그지 않을 테니까요.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늘 김치 걱정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치를 담그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하고 편지도 남기고 선물도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김치 담그느라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은희 씨, 이제 좀 얼굴이 편해 보여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신청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더 이상 매달 김치 담그는 날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장에 가도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갑니다. 굳이 젓갈을 사러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배추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먹습니다. 가끔 김치가 먹고 싶을 때면 마트에서 삽니다. 처음에는 그러는 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변화를 반겼습니다. 은희 씨, 요즘 좋아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은희 씨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민센터 선생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센터에서 강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권유로 용기를 냈습니다. 김치와 이별한 여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다가 배신당한 경험. 하지만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규와 지연이는 여전히 연락을 해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단호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희 살아온 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동안 못 가본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김치 담글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은희 씨,
정말 다시는 김치 안 담그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이제는 제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싶어요. 그동안 김치에 미쳐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말을 할 때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사돈의 반찬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삽니다. 김치를 담그지 않는 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김치 없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규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님의 정성을 돈으로 바꾼 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동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방관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눈 감아준 것도 제 큰 잘못입니다. 엄마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장사도 하지 않고 그동안 번 돈도 다 기부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모들도 다들 반성하고 있어요. 주부 모임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의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달 그렇게 정성 들여 담그신 김치.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시고 좋은 젓갈 사러 먼 길도 가시고 그 정성을 저희가 돈으로 팔아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김치를 담그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 김치를 담그고 싶어요. 어머님처럼은 못하겠지만 정성껏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이제 안 담가줄 거다. 하지만 담그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약속해라. 이제는 정직하게 살 것을. 그리고 김치를 팔지 말 것을.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팔려고 담그는 게 아니야. 가족을 위해 담그는 거지.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니?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와라. 천천히 가르쳐 줄게.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담그는 법을 배워서 자신들의 정성으로 가족을 위해 김치를 담그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김치 담그기 강좌를 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10명의 수강생들과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는 정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숨죽여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의 이야기. 매달 정성껏 담근 김치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강의실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집간 딸을 위해 만든 음식이. 수강생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시간이 중요해요. 소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절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답니다. 수강생들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중에는 동규와 지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양념을 만들 때는 재료의 순서가 있어요. 마늘부터 시작해서. 지연이는 특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성으로 김치를 담그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 젓갈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무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동규도 옆에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강자는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희 씨 강의가 참 좋다더라. 김치만 배우는 게 아니래요. 인생의 지혜도 배운다고. 두 번째 강좌를 열 때는 30명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이 좁아서 더 큰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김치 담그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정성과 진심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돈이 아닙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에요.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저도 음식을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게 잘못된 거란 걸 알았어요. 변화는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수강생들의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김치를 담가요. 아이들도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김치를 배우려 합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김치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동규도 아내를 돕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들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은희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음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치는 이제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과 상처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유와 나눔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효도와 가족 간의 신뢰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김치 한 포기에 담긴 의미를, 배추 한 장 한 장 사이로 스며드는 정성이 세월을 따라 깊어지는 맛처럼 사랑도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쓰디쓴 배신이, 때로는 짜디짠 눈물이 그렇게 버무려진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젓갈처럼 깊은 맛을 더해준 시간들과 양념처럼 단단한 교훈을 남겨준 날들, 무채처럼 아린 마음도 이제는 모두 삶의 맛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묻습니다. 다시 김치를 담그지 않느냐고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제가 담그는 것은 김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니까요. 매운 고춧가루처럼 뜨거웠던 마음도 이제는 사랑으로 익어 더 깊은 맛을 내는 중입니다. 김치 한 통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배추를 절이던 시간만큼이나 제 마음도 천천히 절여졌고 양념을 버무리던 손길만큼 제 살도 깊이 버무려졌습니다. 때로는 맵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쓴 그 맛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맛을 이루듯 저의 희로애락도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무르익은 김치가 숙성되어 더욱 깊은 맛을 내듯 제 상처와 아픔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김치가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제게는 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김치처럼 이제 제 인생도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흘린 눈물은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었고, 밤새 절인 배추처럼 짭조름했던 기억은 이제 다른 이의 아픔을 절이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김치 대신 사랑을 담급니다. 배신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이해를, 원망 대신 수용을 담그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맛은 시간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깊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